박수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연구소의 해양연구본부에 있는 양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익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요, 저희 백그라운드는 해양생물학자예요. 저는 바다에서 작은 생물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해양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학부 실습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학부 실습 때 실습선을 나갔을 때 어느 선배가 제 뒤통수를 딱 치면서 너는 힘이 세게 생겼을 때 네트를 끌어보아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트를 열심히 끌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네트를 열심히 끌었더니 엄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너 네트 진짜 잘 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플랑크톤을 연구하는 해양생물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요. 지속적으로 뭐 동해나 남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북극과 남극바다에 서 있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바다는요 사실 굉장히 추워요. 저는 추위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이 추위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저의 경험담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생소하지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좀 잘 알지 못하는 극지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음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 친구 이름은 아라운입니다. 이 친구는 얼음을 깨면서 바다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선이 세빙연구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저는 오늘 이 세빙연구선을 활용해서 극지 바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너무 고맙게도 앞에 발표하셨던 김승구 교수님이라든지 박재훈 교수님이 또 극지 연구를 저희랑 협력하시는 분들이라서 일부분 좀 소개를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 우리는 왜 극지 너무 멀잖아요. 우리 인천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봤을 때 극지라는 곳은 지구 저 끝자락이에요. 정말 멀리 있어요. 그 멀리까지 가서 굳이 왜 우리가 극지를, 그래서 극지를 왜 우리가 주목하는지, 그리고 극지 바다의 환경 변화들, 그리고 남북국해의 현장 연구 활동과 마지막으로 차세대 세빙연구소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인이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도 다 피부를 느끼죠. 지구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고, 지구가 엄청나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구나. 가뭄, 한파, 폭염 등과 같이 기상재해와 환경 문제들이 급증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런 환경 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대책 마련이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우리가 왜 극지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맨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전 세계 기후를 50년 동안 평균한 것을 아노말리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떠세요? 북극이 가장 빨갛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전 지구상의 평균 기온의 상승률보다도 북극은 2배에서 3배까지 더 높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렇게 북극해가 점점 뜨거워지면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극해를 덮고 있는 바다 얼음을 우리가 해빙이라고 칭하는데요. 해빙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남극해는 또 어떨까요? 남극해는요, 남극바다는 얼음덩어리 되어 있는 대륙인데요. 그 얼음덩어리들이 매해 여의도만큼의 면적으로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지에서는요, 엄청난 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지를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극지는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입니다.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극과 북극바다에는요, 주로 대륙 등일 텐데요. 엄청난 양의 많은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북극 같은 경우에는 천연자원의 약 40%가 북극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남극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정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자원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해빙이 점점 물러나면서 드러나는 미답지에서 이런 자원 개발의 필요성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저 자원뿐만 아니라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지에는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해역입니다. 그 해역에는 엄청난 양의 많은 생물수산 자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 자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요즘은 많은 인간 활동들에 의해서 이 수산 자원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수산 자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극과 북극 바다에 이런 수산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극해는 이제 해양보호구역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남극해의 생물수산 자원을 커터제로 보호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북극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 수산생물 자원을 보호하겠다 하는 아직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북극 공해상에서 얼음이 점점 물러나면 얼음이 물러난 그 미답지에서 어업이 가능한 구역이 확대되는 따라서 그럼 북극해에서도 우리가 수산생물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 협정이라는 것을 10개 나라가 주축이 돼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극지에 사는 생물들은요 굉장히 고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고 독특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독특한 생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지 생물을 활용한 미래가치 창출 또한 우리가 극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지 생물을 활용해서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많이 보급화가 됐고요. 극지연구소에서도 최근에 어떤 해양 미생물과 남극 지유류를 이용해서 이 혈액 동결 보존제라든지 당뇨병 치료제를 기술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기 그림에서 보는 크릴 오일 있죠? 크릴 오일이 바로 우리 오메가3를 만드는 건데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정한 곳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밑에 보면 남극을 먹는다. 블랙 박새우라는 광고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일 거예요. 남극 크릴을 이용해서 우리도 뭔가를 좀 해보자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쉽게 말하는 볶음밥 이런 종류인데 사실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박준 교수님이 설명 잘해주셨어요. 컨베이어 벨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해양순환에 극지 해양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해양순환, 전 세계 해양순환의 근간이 되는 심층해류가 바로 북극해와 남극해 이 노란 박스로 노란 점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심층수가 만들어지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심층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의 혼합에 의해서 이것들이 해양과 대기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국은 이들의 변화는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온난화로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해빙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당연히 짠물이 아닌 싱거운 물들이 이제 바다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게 싱거운 물들이 이제 남극바다나 북극바다에 있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밀도 형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들이 쉽게는 심층수 형성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수가 형성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들은 결국은 전지구 기후와도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온 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투마로우라는 영화예요. 이거는 이제 2004년에 개봉되긴 했지만 제가 2004년에 이걸 볼 때는요 대학원에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요. 남극과 북극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이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을 연구하는 여러분들도요 사실 한 번은 꼭 보라고 권해드리는 게 해양 연구가 해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지구 기후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북극과 남극에 대해서 잠깐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북극은 어떻고 남극은 어때? 라고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추워요. 그리고 하얘요. 맞습니다. 북극과 남극은 춥고 하얘요. 이제 사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인데 북극과 남극을 잠깐 비교해보면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북극은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8개의 나라들이 둘러싸인 하나의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을 북극해라고 표현을 하고 남극은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음덩어리 대륙입니다. 그래서 남극은 남극 대륙이라고 저희가 칭합니다. 물론 남극에는 그렇다면 바다가 없냐 그것은 아니고요. 남극은 주변에 이제 남극 순환류라는 것이 잘 돌고 있는데 그 순환류의 안쪽을 우리가 남극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와 대륙이라는 특징 외에도 평균 기온이 달라요.
당연히 내륙이 이제 남극 대륙이기 때문에 엄청 춥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9도까지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 생물도 역시 달라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제가 이제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다 물어봤을 때 북극하면 떠오르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곰을 얘기하고요. 남극하면 떠오르는 거는 펭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해역에서는요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극과 남극을 비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주인이에요. 북극은요 이 8개 나라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북극의 이 나라들을 우리가 북극 연안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의 연안 해역을 빼면 북극 공해상은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남극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남극은 이제 남극 조약에 의해서 묶여 있고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가 먼저 남극을 이제 남극의 깃발을 꽂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남극 조약을 만들어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요. 남극 같은 경우에는 남극 조약에 의해서 현재로는 2048년까지 이제 아무도 남극을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대국들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먼저 남극을 선점할까봐 이런 차원에서 예전부터 이제 60년대 초반부터 발효된 조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극에는 주변에 나라가 없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적용되지 않지만 북극은 그 8개 나라들에서 각각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적용되는 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각 나라에서 북극해를 어떻게든지 자기 영토화시키려고 하는 통성 없는 전쟁들이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남극은 이제 현재는 과학투성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은 미개발의 인류 마지막 공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남극은 영유권 미결정의 지구상 마지막 육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극지에서의 이제 환경 변화가 극지 바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북극의 온난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첫 번째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극의 해빙 면적은요 7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약 40년 동안 73%의 얼음덩어리가 북극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극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 외에도 더 심각한 문제는요. 북극의 해빙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의 해빙 두께가 이제 1985년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해빙이 되게 두꺼운 거예요. 3m하고 4m 해빙이 있고 굉장히 단단하게 얼어있는 반면에 2020년 그림을 보세요. 파란색으로 북극바다를 덮고 있죠. 이거는 북극해 얼음이 굉장히 얇아지고 푸석푸석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극해 해빙 면적이 줄고 북극해 해빙이 얇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저는 이제 모델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모델학자들이 이렇게 북극해학의 해빙 선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2040년 그러니까 북극해 여름이에요. 북극해 여름에 적어도 빠르면은 2040년, 늦게는 2080년까지 북극해 해빙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이제 위험 경고를 했고요. 이렇게 북극해 얼음이 사라지면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류에게 위협이 되긴 하지만 자원 개발이라든지 북극 항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드밴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해빙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극의 그 얼음덩어리, 그 남극 대륙의 얼음덩어리들도 살살 녹고 있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에는 이렇게 큰 남극 빙하, 남극의 눈덩어리들이 있고요. 북극에는요, 여기 보시면 그린란드가 유일하게 북극의 빙상이 유일한 그린란드입니다. 이들은 모두 얼음덩어리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손실된 얼음량을 계산했을 때 이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이 서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쪽들이 점차 녹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요. 북극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벌써 다들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상이 녹기 시작하면 이것들은 바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빨리 녹을수록 해수의 그 흐름을 바꾸고 이것들은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녹고 있는 빙하는
해수면 상승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류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너져 내리는 극지 빙하고요. 이 극지 빙하가 사실은 다 녹으면, 글쎄요, 언제 녹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 녹게 되면 해수가 60m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1cm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600만 명이 고통을 받는다는 시뮬레이션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비단 빙하에 의한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해수의 열 팽창, 즉 해수가 열을 붓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한 해수면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그 원인이 어쩌면 그린란드 빙상과 남극 빙상이 녹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해수의 열 팽창과 이 남극 빙하와 북극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사실은 더 빠른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과학자로부터 얻은 자료인데요. 실질적으로 배에서 빙하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촬영한 건데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이러면 좀 도망가야 되는데 왜 이 배는 도망가지 않고 이걸 사진을 찍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리얼하게 이제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 빙하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해수면 상승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절대 이런 날이 올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부산 해운대입니다. 부산 해운대 앞에 고층 빌딩 엄청 많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남극 빙하가 녹게 되면 부산 해운대가 이렇게 반 정도 잠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운대 앞에 집값도 비싼데 웬만하면 고층 아파트에 살기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뉴욕의 자유열차상도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이것이 언제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제 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때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런 날이 오는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 저희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한 극지에 녹아내리는 이런 얼음들은 결국은 이제 기후 피드백 효과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를 더 이제 재촉하게 되는데요. 극지방을 덮고 있는 눈과 얼음은요, 태양 에너지의 반사율이 70% 이상을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흰색의 눈과 얼음들이 태양 에너지 반사를 시켜버리게 되는데, 이 눈과 얼음이 다 녹게 되면 결국은 이제 태양 에너지가 바다에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태양 에너지 양이 바다에 흡수하게 되면 바다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바다는 또다시 해집니다. 이것이 다시 대기를 데우고, 이것이 우리가 기후 피드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후 피드백 효과는 남극과 북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후 피드백 효과로 인해서 결국은 전 세계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이제 북극의 경우입니다. 북극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북극을 돌고 있는 북극 진동이 있습니다. 이 북극 진동은 북극 지역에 존재하는 차가운 소용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강력한 제트기류들이 찬공기가 못 내려오게 잘 막고 있어요. 그 주변을 뱅뱅 돌아주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그리고 북극의 온난화가 가속될수록 얼음이 사라지고 대기 해안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북극 진동이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북극 진동이 교란을 일으키면 그 제트기류가 잘 막고 있다가 제트기류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찬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거기서 영향을 받는 해역은 바로 북반구 그리고 중위도권에 살고 있는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북극 해빙의 급속한 감소는 결국은 해빙과 해양 대기 상호작용의 변동을 유발해서 전 세계 기후변화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시베리아에 오른쪽에 보시는 시베리아의 산불이라든지 중국의 홍수 그리고 미국의 폭염 등이 다 이런 북극 진동에 의해서 북극의 얼음이 감소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2021년 1월, 올 1월에 기억하실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사람 잘 모르겠지만 저희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최악의 폭설과 한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폭설과 한파는 영하 50도의 북극 냉기가 제트기류를 뚫고 한반도를 강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이 외에도 2019년의 역대급 태풍이라든지 2020년의 역대급 장마, 그리고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10월에 64년 만에 한파를 맞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북극발 기상현상인 북극의 온난화와 북극의 해빙 감소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북극의 그리고 남극의 이러한 기후변화, 기상변화, 해양변화로 인하여 해양 환경과 생태계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북극의 경우를 보시면요, 사실은 해양이 열을 품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듯이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 기온이 급격하게 증가하긴 하지만 이 그래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극해 해수면 수온 온도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에 0.5도씩이요. 그럼 굉장히 높은 온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북극에는요 가끔 이렇게 이상 고수연 현상이 북극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빙이 높고 그리고 담수가 이제 강물로부터 담수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2060년쯤 아마도 북극해는 담수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양산성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2000년입니다. 2000년도의 해양산성화는 북극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진행 속도가 북극의 해빙이 높고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그 산성화의 진행 속도가 북극에서도 가장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 변화는 이것들은 북극해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북극 바다의 주인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남극 바다의 주인들이에요. 그렇게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구성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작은 플랑크톤부터 어류까지 사는 형태들은 어느 바다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북극해에는 약간 좀 특이한 게 북극해의 탑프리데이터는 위에서 보시는 북극곰이에요. 북극곰은요 해빙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해양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반대로 북극 바다의 주인들은 고래들이에요. 이 고래들이 이제 북극 바다를 펼치고 다니고요. 그래서 남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펭귄과 크릴이 중심으로 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고요. 펭귄은 북극에 없죠. 그리고 북극은요, 주로 이제 작은 생물과 어류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구 온난화 그리고 북극의 온난화는요, 정말 극단적인 얘기죠. 이것이 해양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극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하나의 예인데요. 이거는 이제 북극곰을 찍은 거예요. 거의 굶어 죽어가는 북극곰들을 이제 사진에 포착이 됐고요. 해빙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이 북극곰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육상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위 내용물을 분석해 보니 원래는 바다 표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해양 생물이 위 내용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흰 기러기들이 나타나기도 하여서 북극곰이 정말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북극곰들이 육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육상의 주인이 있어요. 이 검은색으로 된 애들이 육상의 주인인 그리즐리라는 애들이고요. 이 북극곰의 회색곰인 그리즐리와 폴라베어인 이제 이 해양곰들이 서로 만나서 사실은 피즐리 또는 그롤리아라는 웃지 못한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키는 생물들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보이는 그림들은요, 저희가 2017년 이제 북극해를 항해하는 도중에 만났던 북극곰 가족들이에요. 저 친구들은 얼음 하나에 의지해서 갈 곳을 잃고 얼마 동안 저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짐작은 할 수 없지만 저 친구들을 저희가 알아온에서 이제 빠이빠이를 하면서 아마 생존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다 해빙 서식처로 살아가는 애들이 바로 바다 사자인데요. 이 바다 사자들이 몇 년 전에 약 1,500만 원 정도가 알래스카 연안으로 기습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서식처로 살아가는 해빙들이 엄청 사라졌거나 녹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지 바다는요, 사실은 미래 수산자원의 보고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고요. 인간이 갈 길이 닿지 않는 극지와 남극 바다는요, 이렇게 생물수산 자원들이 풍부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북극해 주변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수산 자원이 있고요. 남극해 주변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지만
저희의 원야 어선이 가서 잡는 어종은 수산 자원은 딱 3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타고니아 이빨 고기는 우리가 흔히 메로라고 부르죠. 이 메로는 굉장히 고급 어종이고요.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릴은 뭐 남극의 이제 대표 생물이고요. 이것도 전량 잡아서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아이스피쉬 이 3종을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원양어업을 이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해에서 잘 살고 있는 수산자원을 좀 가만히 내버려야 되는데 인간 활동 그리고 해빙이 사라지면서 북극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극해는요 원래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2004년에 북극해는요 북극 어종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북극해니까 북극의 고유 어종들이 되게 많았는데 얼음이 녹고 그 다음에 해수의 수온이 이제 올라가면서 아북극에 살고 있는 북방 어종들이 북극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봤을 때 북방 어종은 거의 60% 이상이 북극해를 덮게 되는 어류 서식지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면 북극 대구는요 해빙을 서식지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서식처가 해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빙 밑을 보면 되게 대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대구들도 해빙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들의 서식지를 잃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20년 후, 30년 후에는 북극해에서 대구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구를 우리가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구를 우리가 북극해에서 사라지는 대구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이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사실은요. 대구는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피쉬앤칩스를 만드는 주 원료가 바로 북극 대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우리나라의 피쉬앤칩스는 아마 대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컨퍼런스를 가서 유럽 과학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이제 피쉬앤칩스를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북극 대구의 가격이 폭등해서 이제는 대구로 만든 피쉬앤칩스는 먹을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어종으로 된 피쉬앤칩스를 먹을 수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후 변화 그리고 해빙이 높고 수온이 증가하는 것들은 어류의 서식지 변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식탁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에 보시면 이누이트족들이에요. 이 이누이트족은 북극 바다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누이트족들은 이제 북극에서 뭐 어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친구들인데요. 고래도 잡고 북극곰도 잡는데 이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잡고 있지 않은 물고기들이 계속 잡히고 있다. 이런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북극에 결국은 수산자원이 위협을 받고 또는 반대로 새로운 어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지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즉 극지에 있는 수산생물 자원을 보호하고 인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남극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이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이고요. 이 구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양생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해는요 없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해빙이 점차 녹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얼음으로 막 덮여있던 그 북극 고개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는 곳에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어업 가능한 지역들이 점차 넓어지게 됩니다. 또 어업 가능한 지역이 넓어지게 되면 뭐가 우려가 되냐면요. 제가 어느 나라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희 나라 주변에 쌍크리 여선 기억나시죠? 그런 나라들이 이 북극 공해상으로 들어가서 어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북극해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북극해가 또다시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북극해에 관련된 5개 국가 그리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북극해에 관련이 없지만 북극해에 관심이 있는 비연안 북극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아이슬란드, EU 연합들이 모여 즉 10개의 나라가 모여서 좀 길어요. 위에 보시면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이라는 것을 올 6월에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효된 순간 이 10개 나라들을 중심으로 북극해에서는 어업이 금지고요.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북극해 연구를 해야 할 미션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예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인간이 발길이 극지를 가면서부터 극지는 계속 아프다고 신호를 보냈어요. 내 몸이 녹고 있고 내 살이 깎여나가고 있다고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인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빙봉이 무너지고 해수면 상승 얘기가 나오면서 2019년에 IPCC에서는 바다와 극지의 위협을 경고한 해양 및 빈권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해양과 극지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극지연구소에서는요, 남극에 2개의 과학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남극반도 맨 끝에 세종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기지가 내륙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에는 하나의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빙연구선 아라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극지연구소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희 극지연구소는 관리자고요. 모든 산하견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국제공동 협력을 통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극지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학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빙연구선을 활용한 연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빙연구선을 활용한 연구 활동인데요. 우리가 그 아라오노를 극지 해양 연구에 움직이는 실험실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라온에는 굉장히 많은 최첨단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장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온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 85명이 생선을 할 수 있고요. 남북극 결빙 해역에서 독자적인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남극의 물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온의 모항은요,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라온의 모항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데, 이제 아라온이 인천까지 왔다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주로 이제 광양에서 새들어 살고 있고요. 여름에는 북극을 3개월 정도 가고요. 겨울에는 이제 남극을 한 7, 8개월 정도 갑니다. 그래서 최장 거의 300일 이상을 아라온은 바다에 떠 있어요. 거의 이제 모항은 인천인데 제가 인천에서 아라온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온에 대한 영상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바다를 항해하며 끝에서 시작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새로운 내일을 발견하는 도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금 여기 맨 앞에서 아라온. 2009년 11월 6일 인천항. 우리나라 최초의 쇠빙연구선 아라온이 탄생한. 쇠빙선이란 얼음을 깨는 배로 극지를 포함한 결빙 지역을 자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아라온은 일반 마력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선체를 해빙에 부딪히거나 빙판 위에 올라가 선체의 중량을 이용해 얼음을 깨뜨린다. 후미에 있는 2개의 프로펠러는 깨진 얼음 덩어리를 양옆으로 밀어내 배 뒤쪽이 다시 얼어붙지 못하게 하며 360도 회전해 선체를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이동시킨다. 결빙 지역에서 선체가 얼음에 갇혔을 때는 횡경사 장치를 이용해 선박을 좌우로 흔들어 탈출한다. 일반 선박이 파도의 저항을 줄여주는 돌출형인데 비해 아라온은 얼음을 쉽게 깰 수 있도록 돌출 부위가 없다. 선체는 일반 선박보다 3배 두꺼운 40mm의 저온 고장력 특수감철로 제작되어 극한을 견뎌낼 수 있다. 선수 아랫부분에는 얼음을 자르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이스 나이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선수의 추진 장치는 선박의 회전력을 높이고 횡운동을 돕는다. 200일이 넘는 남극항해, 70일이 넘는 북극항해. 아라온은 1년 중 300일 이상을 바다에서 보낸다. 주요 임무는 남북극 결빙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남극의 과학기지에 물자를 보급하며 연구원을 수송하는 것. 그 중에서도 극지 연구에 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첨단 연구 장비와 다양한 연구시설을 탑재한 덕분이다. 예, 아라온에 대해서 잘 보셨죠? 아라온은요, 특수한 배예요. 얼음을 깰 수 있는 배고요. 저도 이제 아라온이
이렇게 얼음을 깰 수 있는 배기 때문에 저희가 극지해양연구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남극과 북극해 해양연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북극해 해양연구는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라온은요, 북극에 매년 7월에서 9월에 가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사실 인천이 모항이지만 모항에서 출발을 안 하고 대부분 광양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것이 북태평양을 지나서 이 저쪽에서 보시는 퍼시픽 게이트웨이라는 태평양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베링해 그리고 척치의 동시베리아에서 저희는 주로 해양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퍼시픽 게이트웨이 이 해역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천이랑 아니면 대한민국이랑 되게 가까워서 이 지역을 선택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고요. 시타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해역은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북극해 중에서도 해빙 감소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 이 태평양 게이트웨이 쪽이고요. 또한 태평양 해수는요, 굉장히 따뜻해요. 이 따뜻한 해수가 북극해로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그 길목에서 간헐적으로 이상 고수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역은 그래서 해양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해역을 연구 해역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북극해 해양연구 과제는요, 그 베이스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극해 해빙이 녹죠. 그러면 이렇게 멀티이어 아이스 애들이 이제 이 얇은 얼음으로 바뀌게 되면 그 해빙이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고 그것이 해양 생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저희가 이제 K-어웨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라온을 타고 해양 연구 그리고 해빙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에서는요, 저희가 주로 아문젠 해와 그리고 장보기지가 있는 로스 해에서 해양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구의 대륙, 남극 대륙의 맨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라오너가 그 둥둥 앞까지 가서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로스해 쪽에서 해양 연구를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양 보호 구역이 있고요. 해양 보호 구역의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로스의 해양 보호 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라는요, 국제연구가 생기고 꽤 됐는데도 사실은 해양 보호 구역에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 보호 구역은 그거를 관리하는 남극 해양생물 자원 보존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까물라라고 하는데 이 까물라에서 해양 보호 구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까물라에서 매년 한국은 여기 가서 이번에는 메로를 몇 킬로 얼마를 잡고 일본은 여기 가서 얼마를 잡고 지정을 해줘요. 이것을 우리가 커터를 할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당을 해줘서 그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희 나라 어선들이 남극 바다에서 금어기 때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유로 저희는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 어고기로 낙인시키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발생됐었고, 그래서 이 까물라에서는 이제 너희 나라는 한국은 조업도 되게 많이 하면서 왜 너는 과학 연구를 안 하냐.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이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보호구역에서 과학조사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조사는요, 단순하게 이제 남극 로스의 해양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변화, 그리고 그것들이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보셨듯이 빙고 앞으로 저희 아라오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극 빙하가 지속적으로 녹게 되면 그 녹은 물들이 해양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융빙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융빙수가 해양에 영향을 미치면 해양의 생태계, 해양의 환경, 해양 순환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박지원 교수님이 보여줬던 솔로몬이라는 프로젝트에서는요, 남극해는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탄소를 잡아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대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흡수의 절반은 해양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담당한 해양이 중에서 4분의 1이 남극해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극해 오픈시부터 연안까지 해서 남극해 탄소 펌프와 기후 조절력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사진은요, 저희 현장 관측에서 보여드리는 사진들이에요. 저희가 CTD 작업하는 사진들이고요. CTD는 뭐 여러분들 해양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해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들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데요. 저는 맨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간 게, CTD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이제 밖에서 CTD를 끌면 이렇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까? 왜냐면 안엔 또 공기가 따뜻하거든요. 그럼 또 헬스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 CTD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저 가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판 위에서 눈 오는 날 한번 CTD를 오퍼레이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센서들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각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CTD들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들은 이제 다른 바다도 마찬가지인데요. 남극 북극이 특히 심해요. 저희는 여름 한 시즌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양의 이제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중장기 해양 계류 장비라고 하는데 그런 계류 장비들을 바닷속에 묻어놓는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가서 바닷속에 묻어놓으면 내년에 가서 1년 후에 찾게 되면 1년 동안의 정보들을 거쳐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장비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류 라인이 쫙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생지화학과 물리 센서들을 부착해 놨습니다. 저 끝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바다의 주로식으로 계류가 되고요. 저희가 최장 3년까지 무어링을 할 수 있는데요. 항상 불안하니까 매년 이제 무어링을 회수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빙이 너무 많아서 사실 또 무어링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물을 채집하기 위한 저희가 생물 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크리를 잡기도 하지만 요즘은 또 최첨단 장비인 UVP라고 해서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들을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바다에 이거 쭉 들어가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서요. 바다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네트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방법이고 노동지각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버릴 수는 없고요. 이제 두 개를 이제 보스로 운영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란치자오나 어류를 채집할 때는 이 플레임트로를 쓰거나 요즘은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더 쉽게는 이제 환경 DNA라는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어류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서생물인데요. 저서는 이제 바다에는 밑에 퇴적층이 있잖아요. 퇴적물이 있는데 그 퇴적물을 채집하는 기구들은 이제 이렇게 박스코어 또는 하나만 있는 거는 우리가 박스코어, 여러 개가 달려있는 거는 멀티플 코어라고. 그래서 이제 퇴적물들을 채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서생물들을 채집할 때는 이렇게 위에 있는 그림같이 이제 드레지를 사용합니다. 드레지를 사용해서요, 바닥을 이렇게 쭉 긁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이거는 북극해에서 저희가 올해 샀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핫스팟을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요. 이 크랩은 사실은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랩의 이제 어린 베이비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도 채집할 수 있고요. 북극해에는 생각보다 이제 저 새우 그리고 문어들도 저희가 이제 채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도 이제 요요 카메라라는 것을 넣어서 바닥에 있는 해양 생물들을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사는 어류 연구지의 공통적인 것이 저희가 대구예요. 세종기지 앞바다에는 대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세종기지 대구를 낚시를 통해서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해서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요. 이제 북극해 같은 경우는 아라온이 있긴 한데 아라온은 어류를 채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북극해에서 어류를 잡기 위해서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요. 연구원들이 쭉 서가지고 뜰채로 북극 대구를 낚아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뜰채가 엄청 길어요. 아라운이 7m거든요. 이 큰 뜰채를 가지고 배가 얼음을 깨서 막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극대구는 해변을 40초로 살아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북극대구가 막 얼음 위로 튀어올라요. 그런 거를 이제 낚아채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라운에는 아쿠아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에 북극과 남극대구를 잘 보관을 했다가 한국으로 와서 국지연구소에 저렇게 아쿠아리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대구와 남극대구를 이제 비교 연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대구 맛없습니다. 저희 나라 갈치와 가자미가 훨씬 맛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사는 애들은 지방이 많아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고소하다면 고소할 수 있는데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남극에서요, 이제 아까 경북대학교에서도 수중 글라이더 운영한 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러커스 대학이랑 같이 남극 아문제내에서 수중 글라이더를 약 6개월 정도 운영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중 글라이더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직접 오퍼레이션 하지 않고 사람이 없이도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남극이나 북극해에서 우리가 대안적으로 관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 굉장히 유용한 틀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그냥 해양연구하고 똑같을 거예요. 우리 해양연구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데요. 북극과 남극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 해빙입니다. 제가 앞에서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해빙이 계속 녹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해빙이 녹아서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해양과 해빙과 대기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아라오노는 매년 이제 일주일 정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해빙 캠프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자, 아라오노가 적당한 해빙을 찾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해빙 옆에 저렇게 파킹을 잘해요. 이거는 이제 선장님의 기술인데요. 선장님의 파킹, 이게 아라오노가 해빙에 파킹을 할 때 해빙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장님의 굉장한 이제 파킹 실력을 가지고 선장님도 한 5, 6년 되셨더니 엄청 파킹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킹을 잘 하면 연구원들이 내려서 해빙 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북극해 해빙에 설치된 여러 가지 기상과 해양 부위들인데요. 이 부위들은 사실은 비싸요. 그리고 이제 이 부위의 단점은 뭐냐면 얼음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가 얼음이 무너지면 이 장비들도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실효성이 이제 저희 데이터를 얻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제 기상 및 해빙 부위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아라오노를 제공해주면 그쪽에서 부위를 가지고 오고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에서는 이렇게 해빙 포화를 뚫어서 해빙 안에 있는 생지학적 특성들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CIS LG라 그래서 해빙 밑에서 서식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만약에 해빙이 다 녹게 되면 이렇게 CIS에서 LG들이 바다로 이제 녹아들게 되겠죠. 그럼 또 해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기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ROV를 운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해빙을 뚫고 ROV를 넣어서 해빙 밑에 있는 것들을 관측하는 건데요. 이 오른쪽 끝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해빙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LG들이에요. 북극해의 특징은 이렇게 LG들이 해빙 밑에 매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제 식물질 개발하는 팀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극해만 있는 특별한 곳이 바로 멜트판이에요. 물론 남극에도 요즘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북극이 점점 이제 온난화가 진행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북극해에 얼음이 녹고 눈이 녹은 물들이 이제 웅덩이로 생긴 것을 우리가 멜팅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멜팅판에서도 해양과 똑같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해의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북극곰이에요. 북극곰은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북극에는 저희가 이제 곰 감시자를 데리고 가서요. 곰 감시자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곰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북극해 해빙에 내려서 열심히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총을 소지할 수 있고요. 아라오노는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을 소지할 수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 이 독일 연구소에서는 연구자들도 다 총을 소지할 수 있어요. 각각 나라마다 이제 특성이 다른데,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제 배어 와처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북극곰들을 찍은 모습들인데요. 사실 저희가 한 번도 북극곰을 정면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다행히도, 너무 다행히도. 그런데 저희가 2019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해빙 캠프를 하고 나면 8시, 저녁 7시 이후에는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면은 뭐 단독으로 혼자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다 닫아놓고 저희가 이제 취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곰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해빙 캠프 주변에. 그런데 아라오노는 선체가 되게 낮아요. 충분히 곰이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장님은 기겁을 하고 아라오노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잠갔습니다.
저희가 영화에서 보듯이 혹시 곰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문을 다 잠그고 이제 이 북극곰과 대치를 하는데요. 북극곰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님이 백고동을 여러 번 울렸는데, 왜냐면 북극곰은 소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도망갔다가 다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4시간 북극곰과 대치를 하다가 우리가 졌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연구해역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된 게, 연구역을 곰을 내쫓고 떠났어야 되는데 연구역을 떠나서 보니까 거기에 설치했던 해빙 기상 장비들의 시그널이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카메라를 확인해 봤더니 그 남아있는 곰이 그 장비들을 다 헤집어 놓고 결국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해빙과 기상 장비들이 다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극곰은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북극해 연구를 하는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남극은 달라요. 남극은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으면요, 펭귄이 이렇게 다가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물개들이 자기네 집이냐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들 보세요. 다 널브러져 있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남극은. 해빙을 즐길 수가 있는데 북극은 사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은요, 넓기도 해요. 넓기도 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약되기도 하고 서로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기술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히 북극해 같은 경우는요, 국제 공동 협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에 북극해에서 수행했던 이제 협력들이고요. 이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19개국에서 19개 기관. 이 19개 기관에는 인천대, 인하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산학연 협정을 통해서 저희가 북극해 연구를 이 당시에 수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히의 필드 캠페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극지해양 연구는 코로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굳게 결심을 하고 작년 올해 북극해는요, 난스탑으로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배에다가 이렇게 이동형 검사소인 코로나 검사도 싣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북극해 연구를 성공리에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극도 한 6개월 정도 다녀왔고 지금도 아라운은 남극 바다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라운은요, 너무 바빠요. 제가 얘기했듯이 1년에 300일 이상을 바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운은 또 해빙을 깨야 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라운을 여기까지 꿋꿋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라운의 동생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해낸 것이 차세대 세빙연구선 건조가 확정이 된 게 올 6월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요, 2027년에 북극해 운항을 목표로 운영될 것이고요. 이 배를 만들 때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극지연구소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해양하시는 교수님들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저희는 극지해양 연구와 차세대 해양학자를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심입니다. 이 배는요, 차세대 세빙연구소는 제가 탈 배가 아닙니다. 저는 아마 8년 후에, 7년 후에 제가 이 배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배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양을 하게 돼서 이 차세대 세빙연구소과 함께 북극과 남극에서 해양 연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약간의 차이점이, 다른 점은 아라운하고 다른 점은 이 차세대 세빙연구소는 세빙 능력이 더 커요. 1.5m의 얼음을 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집도 커요. 한 15,000배, 15,000톤급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친환경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세대 세빙연구선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양학에 대한 꿈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극지에 관심이 있으면 이 옆에서 왼쪽에서 보는 이 극지 21세기 다산 주니어는요, 사실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극지 연구소 대학생 기자단을 뽑는 폴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지 연구소 월동 연구대원을 저희가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세종기지하고 장포기지에 각각 채용을 하는데요. 여기 아까 제가 저한테 인사한 학생이 33차 월동을 다녀왔다고 인사를 해서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해양학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해양학하는 학생들이 월동대를 많이 지원해서 저희는 이제 이 월동 대원 중에 해양 연구를 할 수 있는 파트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양하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극지 연구를 좀 스페시픽하게 하고 싶다. 물론 대학에서 여기 있는 김숙 교수나 박재현 교수님, 남성 교수님 랩에서도 다 극지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극지과학이라는 전공으로 극지 연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흥미있게 들은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우리 손든 여학생에게 마이크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극지연구소의 트레이드마크인 북극컴 디퓨저를 갖고 왔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질문 하나 했을 때 그 질문을 마친 학생한테 드릴 것이고, 지금 질문을 하신 분들은 이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까지. 자, 질문 받고 나서 나중에 퀴즈 그러면 교수님이 내주세요. 네. 아까 모델 데이터를 싫어하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하고요. 북극해가 담수화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처음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처음에 그 모델 데이터를 싫어하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가슴 이제 찐 관측학자입니다. 찐 관측학자에 있어서 사실은 예전에는 그 모델을 보는 거 좋아했는데 모델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델하는 데이터들과 이제 현장 관측 데이터를 맞춰봤을 때 아직은 사실은 모델하시는 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델에 대한 신뢰도가 관측보다는 좀 덜하다는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극해 담수화가 진행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북극해에 아까 심축수거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북극해고 있고요. 또한 해양이 짜고 그러니까 짠물의 해양들이 담수화가 진행된다면 북극해는요 해류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해역이 아니에요. 북극 중앙해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류가 정체되어 있는 해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수화가 진행된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양 환경과 생태계, 해양 순환에 문제를 발생하게 되겠죠.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우리 교수님께서 또 마이크 전달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그 극지가 기후변화에 제일 민감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극지가 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이유가 궁금하고 또 해양산성화가 그 북극해가 제일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북극해가 가장 기후변화에 민감한 건요.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였듯이 북극해가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뜨거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북극 해빙이 녹고 있고 그리고 남극과 북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이제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해양과 대기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북극해 온난화라든지 해빙의 감소 그리고 빙붕의 무너짐들이 결국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북극은 청정해역이었어요. 거의 환경 변화를 겪지 않았던 북극과 남극이 이제서야 이제 몸살을 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해역보다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북극해 산성화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빙이 높고 주변으로부터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결국은 담수가 유입되는 게 해양 산성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북극해는 뭐 예전부터 그랬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해양 산성화가 다른 해역에 비해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교수님 준비하신 퀴즈 있으세요? 퀴즈는요. 네. 손을 번쩍 들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자, 커다란 그림 속에 얼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 얼음이 그림 속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손든 거예요. 네, 교수님이 예. 우리 남자친구 그리고 이유도 정확하게 이유도 말해야지. 설명해 주시면. 네, 드릴 수 있어요. 인하대학교 조경식입니다. 답은 3번 그대로이다일 것 같고 이유는 이제 얼음의 밀도가 물이랑 이제 맞춰서 이제 얼음이 떠 있으려면은 얼음이 물 안에 담겨 있는 양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얼음이 물로 바뀔 때는 사실은 부피가 그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컵에 얼음을 넣었을 때 그것이 넘치지 않는 이유랑 똑같은데요. 제가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저 사진 드릴게요.